자, 봅시다. 원래 3인판으로 했는데 이하였다 때문에 못해가지고 자, 앞서 구한 요 y의 이름이 뭐였어요? 저 앞서 구한 y의 이름이 뭐였어요? 레디얼 파트. 바로 앵귤러 파트였죠.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가 먼저 구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먼저 구해놓은 앵귤러 파트가 표 1에 쫙 있고요. 그럼 표 1에 있는 이제 앵귤러 파트를 활용을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여기에 있는 r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해놓은 이 r의 이름이 뭐였죠? 요거 이름 뭐였어요? 레디얼 파트. 얘가 레디얼 파트. 그럼 그 레디얼 파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교재의 표 2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표 2에 보시면은 거기 몇 가지 레디얼 파트 함수들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역시나 아까 앵귤러 파트처럼 레디얼 파트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한계. 이 레디얼 파트도 무한계가 있습니다. 이 레디얼 파트들도 무한계가 있는데 그 무한계 있는 녀석들의 그 뭐냐면은 성격들이 또 이렇게 약간 규칙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 맘대로 막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 함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수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앞서 무슨 조건이라고 했었죠? 경계 조건. 물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양자수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게 몇 가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1.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자, 쟤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양자수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양자수 알겠죠? 주양자수. 자,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갖게 되냐면 바로 n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 n이 그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왜 그 정상파 형성 조건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하나 보죠. 정상파 형성 조건. 네. 자, 현에서는 어떻게 됐죠? 현에서는 L은 2분의 반파장의 n. 기억나죠? 그리고 원형 궤도에서는 L은 2분의 L은 람다. 람다 곱하기 n. 기억나죠? 원형 궤도에서는. 네. 그래서 이 원형 궤도니까 얘를 2파이r 원주로 바꿀 수도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 람다를 또 뭐로 연결하기도 있어요. 람다를. 입자에 뭐로 연결하기도 있어요. 입자에 물질파. 물질파. 그거로 연결해가지고는 막 증명하라기도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이 n이 어떤 값들이 규정이 됐었어요. 어떤 값들로? 자연수 1, 2, 3, 4. 그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쟤도 n이 로 표현되는데 이름을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하고 그 규정되는 값이 1, 2, 3 바로 자연수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경계 조건이 더 나타나는데 바로 L입니다. L? L 이름이 뭐였죠? 이양자수.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거든요. 사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는 어디에서 등장했던 거예요?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 구할 때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으면 됐지. 왜 지금 또 다시 나오느냐? 바로 앵귤러 파트를 인식하고 그걸 다시 슈레딩거 파동 방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나온 그것으로 레디얼 파트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레디얼 파트가 존재 가능하게 되는 조건으로 가구운동량 양자수가 규정이 되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바로 0, 1, 2,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아까 앵귤러 파트에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하고 지금 레디얼 파트에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달라졌다는 걸 알겠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까는 무한까지 뭐냐면 아까는 저 각운동량 양자수에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앵귤러 파트를 다시 슈레딩거 파동 방지시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주 양자수에 종속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ML은 어디에 종속됐었어요? ML은 L에 종속됐고요. L은 어디에 종속된다? N에 종속된다. 알겠죠? 그래서 N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L이 나오고 L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ML이 등장하는 이런 성격을 저 양자수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 2, 3. 자, 세 번째는 뭐냐? 뭐겠어요? 필기 순서로 보아 세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ML 노드. 무슨 노드? 앵귤러 노드. 그렇지. 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노드? 그렇지. 지금은 레디얼 노드. 아까 앵귤러 파트 할 때도 세 번째가 앵귤러 노드였거든요. 그러면 레디얼 파트를 할 때는 레디얼 노드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죠? 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 마디. 무슨 마디? 방사상 마디로 번역을 해줍니다. 자, 당연히 얘는 무엇을 0으로 만드는 조건? 레디얼 파트 바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네. 왜요? 요즘 있잖아요. 네. 칼부림 아니야. 네. 왜 그런 거예요? 아우, 사람은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진짜요? 예. 또 IMF가 또 예? IMF.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위험해요, 우리나라. 몰랐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돈 못 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쉬우면 대통령이 누구건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정치에 뭘 하고 뭐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못 살게 되면 그 책임을 어디에서 찾게 된다? 뭐 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너무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칼부림 때 너무 무서워. 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경제 지표를 경제 지표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 보유량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의 재산 보유량은 어디 그냥 평균적으로 무조건 늘어야 돼요, 무조건 줄어야 돼요. 늘어야죠. 무조건 늘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뭐 때문에? 월급. 적어도 뭐 때문에? 적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예, 물가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더라도 숫자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월급 100만 원이었으면 올해는 120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물가가 130만 원이 돼 버렸으니까 20만 원 올라도 이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늘어나야 된다고요. 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래로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 재산이 있잖아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적어도 숫자상으로. 진짜요? IMF. 예, IMF 때도 늘었어요. 뭐 그게 조금 늘었냐 많이 늘었냐의 차이지 늘긴 늘어요. 무조건 숫자로는 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줄었어요.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 그 경제 지표가 그래요. 경제 지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경제 지표가 그래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이렇게 월급은 숫자상으로도 줄어드니까 물가는 오르긴 타격을 더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쟁 나면 저희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폭주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때
내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막 주가 반토막 나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저 서울에서는 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엄청 많아. 진짜 비만이 나. 그래서 사실은 그 칼부림의 지표가 있죠. 칼부림이 일어나기 전에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칼부림 일어나기 지표. 바로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뭐 전 세계 10위권 경제력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 국가였으면요. 테러 났어도 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테러가 났어도 뭐 열 수백 번 났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기 자유화가 아니니까 그나마 칼부림으로 끝나는 거지. 총기 자유화였으면요 어디 가가지고 막 드르륵 갈겨버렸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진짜 칼빈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뭐 근데 뭐 뭐건 영원한 건 없으니까 뭐 언젠간 또 바뀌겠죠. 무섭다. 바뀌겠죠.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그런가? 솔직히 지금의 행정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엄청 욕 많이 들어. 근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 유권자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투표를 한 사람들. 투표를 한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 거냐면요. 지금 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렇게 될 거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인 걸 뽑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뽑았을까요? 이재명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아니죠. 왜 뽑았을까요? 이재명보다 나아서. 어? 이재명보다 낫다고 생각. 파란색. 아니에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면 나라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뽑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졌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를 뽑았느냐? 집값이에요. 집값. 이재명을 뽑았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집값을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거거든요. 맞춘다. 예, 집값을 떨어뜨리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나이 돼서. 못 사요. 10원 넘게. 예, 여러분은 내 나이 돼서 집 못 사요. 지금 이대로 하면. 정말이에요. 내가 겨우 내 세대가 겨우 내 집을 살랑 말랑 해서 나는 샀거든요. 운 좋게. 운이 난 샀는데 샀고 지금 내 집은 지금 이제 지금 얼마지? 7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7억 정도 하는데 그래서 대출이 지금 1억 한 5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남았으니까 뭐 사실은 내가 버는 거에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집을 산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집을 사겠냐고요. 못 산다니. 지금 못 사요. 지난해 이 집값 겁나 올랐다. 예, 지금 겁나게 올라가지고요. 6억 올랐다. 예, 여러분 못 사요. 두배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내 집이 7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값이 오를 만큼 다른 집도 오르는 거야. 맞아요. 내 집, 예,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집값이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내 집에서 집세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걸 이제 팔아봤자 또 다른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건 내 소득, 내가 진짜 좋아지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몇몇 이 집을 사고 파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파는 사기꾼들이나 몇몇 정치인들이나 이득을 보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전혀 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산다고요. 좀 집값이 떨어져야 여러분들 집을 살 수 있다니까요. 커서 나집 가지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내 나이 돼서 집 사겠냐고. 여러분 내 나이 때 집 사려면 집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겠어. 떨어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면 잠깐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모님 집값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겠어. 올라가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거 올라가봐야 여러분들 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이 값이 올라가 봐야 아무런 여러분들 득이 없어요.
이유 알겠어요? 왜? 다른 것도 다 올라가니까 그 집 팔고 다른 집 살 때 아무런 차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으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 집값도 다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럴 정책을 펼칠 사람을 안 뽑은 거죠. 그리고 적어도 집값을 유지해 주거나 집값을 더 끌어올릴 것 같은 사람을 찍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은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원룸만 살아도 만족하다. 그래 사실은 뭐 지금 행정부를 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운영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즉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요 공산주의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의 수준이 높으면. 근데 사람들의 수준이 꽝이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로 살아도 망하고 자본주의로 살아도 망하고 어쨌든 망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오는 거, 그 왜 칼부림? 그런 사태를 불러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 칼부림 한 사람만, 물론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놈이 실제로 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그건 그거고 그거와 별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죠.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나를 포함해서 그런 게 없고 그것만 있는 거죠. 욕심, 탐욕.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라고 나는 봐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끝내줬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 랭킹 6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12위 됐어요. 지금 12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부터 다시 못 살게 됐어요. 이탈리아가 엄청난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랑 비슷하거나 이탈리아보다 수치가 좀 더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역전돼가지고 우리나라 10위권 넘어갔어요.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냐면요. 대기업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SK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정부가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라고 대기업에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 대기업이 그런 얘기 할 정도면, 근데 무슨,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칼부림을 그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 그놈이 미친놈 또라이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이 해라.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나쁜 놈이죠. 근데 안 되지만. 칼부림보다 더 끔찍한 데이터가 바로 성폭행이죠. 성폭행 얘기해줬어요. 성폭행? 성범위도 늘어나봤어요. 성폭행 얘기해줬어요. 성폭행? 성폭행 얘기해줘. 성폭행? 내가 성폭행 얘기 안 해줬구나. 혹시 여러분 나연이 알아요? 나연이? 알아요. 조두순. 조두순 알아요? 조두순. 내용 꽤 알아요. 그냥 끔찍한 사실까지 전부 다 알아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다 알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냥 겁나 끔찍하게 얘기가 나 말이 안 된다. 아니 진짜 무슨 있잖아요. 이거서 그냥 기에 사서 그랬다. 자, 그게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아 성폭행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걔 미친 짓이던데. 그리고 이게 성폭력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이 벌어지는 성폭력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3자에 대한 성폭력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만약 나 주변이나 나에게 직접 벌어진 일이다. 와, 상상도 하기 싫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인간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긴 하지만 성폭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범죄는? 엄청 그냥 고려시대. 그냥 구석기 시대. 소개시대 아니라고. 네. 다 보고 있는 거지. 바로 성폭력은 성범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있었겠죠. 뭐야? 아니 지금 그냥 처음부터 다 보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아, 네. 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성이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성이 가장 중요하죠. 왜? 성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매개로 가족이 만들어지고요. 가족이 만들어져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명의 핵심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을 강제로 빼앗고 하는 이런 범죄는 인류 역사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기록된 성범죄들 많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폭력이 있었는데, 성범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폭력 중 아는 거 하나로 대봐요. 저 조두순만 나가요. 조두순만 알죠? 네. 안 이상해? 아 근데 그거 막 국가에서 막 고친다. 그거 메트로 상가. 어? 아그 주성이 안 이상해? 아톰 118. 안 이상하냐고. 생각해봐. 지금, 그리고 잘 봐라. 이거 성범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겠어요? 다른 나라에 있었겠어요? 그렇게 치면 인류 역사상 벌어졌던 성범죄는 막 5억만 건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많은 뭐 거 50억만 건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 여러분 몇 개 아냐고요? 그 중에 몇 개 아냐고? 거의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희한하게도 조두순 사건은 전 국민이 알죠. 아니 그건 좀 많이 심각한데 진짜. 아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성폭력 사건은요, 흔한 거예요. 뭐? 그게 그냥 예, 내가 조금 있다가 더 끔찍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말이 안 돼. 예, 조두순 사건 정도는 순한 편이에요. 뚫었고. 아유, 예, 순한 편이에요. 아니 말이 돼. 더 끔찍한 거 곧 얘기해 드릴게요. 더 끔찍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더 끔찍해요. 성폭력 중에 끝판왕 있어요. 끝판왕. 그 그라인더 비슷한. 아이 뭐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상상을 해도 내가 곧 얘기해 드릴 성범죄의 잽도 안 돼요. 곧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은 끔찍하죠. 하지만 진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서는 진짜 그거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전 국민이 조두순 사건을 알고 있냐고요? 그거는 안 묻혔으니까. 왜 그것만 안 묻혔을까요? 조두순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왜 하필 그 생각, 왜 그건지. 근데 그냥 정부에서 막 묻힌다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 학교도 뭉친 것 같아. 원래 성범죄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아세요? 법정 처벌. 원래 성범죄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원래 스탠다드가. 원래 성범죄는 성범죄를 인지한 다음, 그 다음 최대한 단시간 내에 아무도 모르게 사법 처리가 돼야 돼요. 그 피해자한테. 그렇죠.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몰라야 해요. 생각해봐요. TV 한 번만 생각해봐. 성범죄를 당한 것도 끔찍한데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기억 속에 남는다면 그건 어때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바로 2차 가해예요.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한다고요. 즉 우리가 조두순, 나연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나연이에게 계속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나연이 그것도 실명 아니야? 물론 실명은 아니지만 그 사건을 당했던 그 피해자는 그 단어가 나오면 자기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무조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냐면 성범죄가 딱 만들어진 다음, 이게 발생한 다음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인지를 하고 재빨리 그놈을 잡아다가 재빨리 판결을 해서 바로 감옥에 넣어야 돼. 왜냐하면 보통 법원에서 판결 나는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리거든요. 몇 년이나 걸리면서 피해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오라가라 막 조사받고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은 저거 성폭행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하고 막 진술해야 돼. 그럼 뭐 그 사람이 저를 어디를 만지고요, 뭐 옷을 벗기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럼 그건 그 피해자한테 할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성범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빠른 시기에 최소한의 조사. 아무도 모르게 그 피해자를 사법 처리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보호와 치료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범죄는 우리 일반 대중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피해자를 몰라야 돼요. 피해자를. 가해자와 가해자의 실명 같은 것들도 알아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가해자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피해자가 들었을 때 그게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성범죄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만 우리 일반 대중을 알아야 되지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행 장소, 그 다음에 범인의 이름 그것과 관련된 몇몇의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가명이긴 하지만 나연이와 조두순은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 여러분 지금도 성범죄는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지금도 어디서 끔찍하게 계속 일어나요. 인간과 함께 성범죄는 계속 일어나요. 알겠어요? 저번 시간에 내가 걸린 사랑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도 성범죄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성범죄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신문에서 그런 거 보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걔만 보도하냐고요. 살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상하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두순과 나연이 이름은 언제 신문에 등장했을까요? 언제 신문에 등장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나연이 조두순 사건 기사 뜨는 연도 딱 검색하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 말기,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기간에 그게 터집니다. 정말이에요.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다른 시기도 아니고요. 딱 이명박 대통령 말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합을 벌이던 시기, 그때 터집니다. 이 사건의 유황. 나 그때 얘기했던 불기소 그건 이용해서. 네. 진짜? 막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내가 또 어떤 기자한테 들은 거예요. 오, 아니 기자한테 들은 건데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말기 정권 당시 각 경찰에 이렇게 명령이 하달렸답니다. 어떤 명령이 하달렸냐면 끔찍한 성폭력을 보고할 것.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 담당 경찰관은 특진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각급 경찰서에 명령이 하달이 돼요. 그건 피해자한테 너무 신뢰 안 해요. 피해자가 뭐건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만인 거죠. 관심 없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 그게 하나가 선택된 게 그게 바로 나연이 사건이에요. 그 나연이 사건이 있을 그 시기에 성범죄가 그거 하나만 있었겠어요? 수백 개가 있었겠어요? 수백 개 중에 하나가 딱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성폭력을 선택을 했느냐? 그 성폭력이 선택이 되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 전 국민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특히나 남자 기분이 더 안 좋겠어요? 여자 기분이 더 안 좋겠어요? 여자 기분이 더 안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TV에 대통령 후보로 여자가 나와요. 즉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작전이에요. 알겠어요?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큰 작전이에요. 큰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선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나연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해서 성폭력을 뿌리 뽑고 더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별의별 별 인터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게 이미 국회 회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성폭력과 관련된 경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즉 대통령이 아무리 개지랄 해봐야 이미 국회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경찰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쇼한 거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찰들에 대해서 그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당연히 배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라고요. This is Korea. 알겠죠? 끔찍한 성문제가 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연이를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왜 나연이와 조두순을 알고 있느냐?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끔찍한 아픔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을 얻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나와서 칼부림하지. 가슴 아프죠? 그러면 드디어 진짜 성범죄 말씀드릴게요. 진짜 성범죄.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학술적으로 유일하게 연구한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걸만 봐도 역시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범죄는 전 세계 그리고 역사상 계속 있어왔지만 이거를 국가가 보통은 미국 같은 나라도 이게 성범죄 하면 다 막 무조건 감추려고 해요. 근데 그걸 국가 예산을 써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학술적으로 유일하게 조사한 게 바로 20세기 들어서 프랑스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모든 성폭행, 성범죄를 조사해 본 결과 성폭행의 50% 이상은 남자예요. 어디서 일어나게 해요? 집, 가정. 바로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성범죄입니다. 집에서 성폭행? 정답.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조두순의 범죄가 아무리 극악무도 한들 근데 가정은 진짜. 어떤 아빠가 어느 날 자고 있는 딸 방에 들어가서 마누라가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딸을 강간한다. 여러분 그래도 접수이 더 심각. 여러분 그런 거 사기 딸이다. 상상하고 싶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진짜 성범죄예요. 지금도 여기 어디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니시티. 이 새끼들. 지금도 여기 어디선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 사회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타자에 의한 성범죄가 끔찍해요? 이런 친족간 성범죄가 더 끔찍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성범죄라고요. 그냥 조두순 같은 애는 걔가 미친 또라이 사이코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끝나고 가정이 끝나면 지역사회가 끝나고 국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성범죄가 가정 내 성범죄가 어떻게 증가하냐에 대한 프랑스의 연구는 놀라웠게도 Y축이 뭐게요? Y축이 뭐게요? 애들 수. 가정 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Y축이 뭐게요? 그 자산.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요. 알겠어요? 빈부격차를 통해 혹여나 누군가가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 저런 일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부림한 그놈이 사법 처리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생각해봐. 이런 식의 가정 내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치자. 그럼 당장 그놈은 사법 처리되는 게 맞지?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냐? 노력을.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거 잘 줄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야 돼요? 깎아야 돼요? 올려요.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과하게 갖고 있는 사람 세금을 높게 때려야 되겠어요? 작게 때려야 되겠어요? 높게 때려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교육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교육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집값을 올려준다고 하는 사람을 투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투표하고 싶어요? 내려주네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진짜 성범죄예요. 우와. 근데 국가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와. 알겠죠? 이게 진짜 성범죄입니다. 즉 나연이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진짜 끔찍한 성범죄는 이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성범죄가 보시다시피 성범죄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칼부림 물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렇다. 왜? 뭐가요? 왜 니는 진짜 하지 마라. 그렇게 생겼다 얘가. 아니 왜 엄한 사람 자꾸 그래? 사카모토처럼 생기지. 자, 왜 니는 위험하다. 방사상마디. 자, 방사상마디는 뭐를 영어로 만드는 조건? 방사성 파트를 레디얼 파트를 영어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이 조건에선 아까 말씀드린 전자 발견 확률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 이때도 0. 왜냐하면 아까는 앵귤러 노드 얘기했죠. 지금은 레디얼 노드를 얘기하는데 앵귤러가 됐건 레디얼이 됐건 어쨌건 노드면 파동함수는 뭐가 돼? 어쨌건 노드 조건이면 파동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0이 되죠. 왜냐하면 0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드가 되면 무조건 전자 발견 확률은 증가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녀석은 항상 구껍질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구껍질이면 이건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써 있어요. 닫혀 있는 면이죠. 아까 앵귤러 노드는 무슨 면이라고 했어요? 평면. 열린 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닫힌 면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패곡면인데 생긴 게 딱 구껍질처럼 생겼어요. 알겠죠? 항상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중요한 거 개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오. 자, 이거 어째야 되겠어요? 암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앵귤러 노드 개수가 몇 개라고요? n 빼기 l 빼기 1개. 이걸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저 이유를 알려면 진짜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때 퀴즈. 노드의 전체 개수는 바로 아까 레디얼 노드 몇 개? 아까 앵귤러 노드 몇 개라고 그랬죠? L개. 지금 레디얼 노드 몇 개라고 했죠? n 빼기 l 빼기 1개라 n 마이너스 1개. 알겠죠? 저런 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야 돼요. 엄청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해. 꼭 알아야 돼. 네, 시험 무조건 나와요. 이따가 안 나오면 500원. 이따가 문제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어서 쓰세요. 진짜. 완전 중요합니다. 다 썼죠? 자, 그 다음. 자, 다 쓰였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해준다. 여기 주고 되겠어요? 네. 아니. 왜? 이게 안 돼요. 자, 1.7.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 얘 이름은 뭐냐면 radial distribution 사별 아니에요. function.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아, 좋아 좋아. 차별할 때도 있지 않나? 근데 여기 차별은 discrimination. 뭔가 맞나? 뭔데 하여튼. 자, 쟤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우리말로 방사상. 자, 잘 보세요. 조용. 방사상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진짜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무조건. 왜? 수능에도 나오거든. 제 수능에도 나와요. 알겠죠? 네. 그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 엄청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수능 치는 애들은 저 말을 몰라요. 알겠죠? 저 말을 모르는데 여러분은 저 말을 배울 거 아니야. 그지? 네. 저걸 알아야 돼. 알겠지? 알아야 돼. 자,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여기 줄게요. 네. 이쯤다. 아 적었다고. 아니 그래서 오늘 뭐 아침 놀자. 자, 우선 이 녀석은 뭐냐면 가만 있어. 잘 찍히고 있겠지? 네. 깜짝. 자, 우선 얘는 자, 첫 번째 1. 최적소 표현. 최적소 표현. 자, 이게 뭐냐면 네. 얘는 그 극소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율, 요걸 최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1. 직교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d 타우라고 표현이 되고 의미는 뭐냐면 dx, dy, dz, 얘를 최적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점으로부터 어떤 벡터의 좌표 x, y, g를 생각해 보자.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면 저 어떤 좌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x축으로 dx만큼, y축으로 극소의 dy만큼, 그리고 g축으로 dz만큼 여기서 꿈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좌표에서 좌표 x축으로 꿈찔, y축으로 꿈찔, z축으로 꿈찔 하면은 그 세 개가 동시에 꿈찔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는 거죠. 부피가. 자, 한 1차원으로만 움직이면 길이가 변하는 거고 2차원으로 두 개 동시에 움직이면 면이 변하는 거고 3차원으로 세 개가 동시에 변하면 면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피가 변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요 x, y, g로 움직이는 요때에 요 극소 부피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d 타우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아시겠죠? 저 타우는 물리 시간에 토크 표현하던 그 타우 그거예요. 알겠죠? 물리 시간에 토크 배웠죠? 토크 할 때 저 타우라는 말을 쓸 텐데. 그래서 그 알파벳 기호랑 같은 건데 이제 의미는 토크가 아니고 적분에서는 저런 식으로 최적소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그런데 이것을 극좌표기에서는 이 최적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dz인데 기하학을 이용하면 바로 r 제곱 사인 시타 dr d타 d 파이로 바뀌어요. 알겠죠? 자, 당연히 쟤는 고등학생의 수학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의 기하학과 수학 실력을 가지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증명 과정이 교재의 그림 4입니다. 교재 그림 4가 바로 뭐다? 거기 보이시면 최적소 dx, dy, dz를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로 증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106페이지 그림 4. 106페이지 그림 4 찾았어요? 네. 여러분 왜 레디언이라는 개념 있죠? 레디언이라는 개념에서 호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호의 길이를 r 곱하기 시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호의 길이로 한 움직이는 dx나 dy, dz를 표현하는 거예요. 레디언 개념으로. 그러면 dx, dy, dz를 이런 식으로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수학 시험이 아닌지라 이거 증명해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원한다면 이 그림을 보고 증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그거 잘 보세요. 예를 들면 경도 파이만큼 움직였을 때 자, 예를 들면 경도 파이 찾았죠? 그림 4. 경도 파이만큼 찾았을 때 각도가 d 파이만큼 찔고 움직인다고 치자. 그럼 호의 길이가 r d 파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에요. r d 파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한 변 길이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변 길이를 찾아서 그냥 쭈루루 곱한 거야. 그냥 알겠죠? 그게 최적소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라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알겠죠? 레디언이라는 개념만 알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그냥 외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 전자 존재 확률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아이패드가 죽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전자 존재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래 파동함수는 변수가 몇 개 있어요? 3개요. 원래 파동함수는 변수가 x, y, z. y, z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 안 제곱하면 이게 그 유명한 확률 밀도 함수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저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하면 확률이 나온다고 했죠? 뭐 하면? 적분을 하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3개요. 3개가 있으니까 변수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요렇게 우선 이놈을 x에 대해서 x1에서 x2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정적분을 해버리고 나오면 x변수는 남아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써요.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y변수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적분할 때 y는 상수 취급이 될 테니까. 그럼 y변수가 남아있는 y함수 꼴이 되니까 그걸 다시 y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겠어? y1에서 y2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리고 나면 y변수가 정적분에서 사라지고 무슨 변수 남겠어요? z 변수가 남겠죠? 그러면 그거를 y변수 적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z 적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Z1에서 Z2 무슨 말 알겠죠? 까지 하면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전자성질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요까지가 델타 X일 거고요. 그죠? 맞아요? 네. 델타 예를 들면 요까지가 델타 X일 거고요. 그다음에 요까지가 델타 Y일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요까지가 델타 Z겠죠? 아니, 색깔이 바뀌었구나. 이거야. 델타 Y 마지막으로 델타 Z 내에서 뭘 발견할 확률? 전자를 발견할 확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파동함수로부터 어떤 부피 안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저런 삼중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dx, dy, dz를 편의상 축약해서 뭐라고 부른다? d 타우라고 축약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로 dx, dy, dz가 곱하기 된 게 아니고요. 확률 밀도 함수를 x에 대해 정적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 정적분하고 z에 대해 정적분하라고 하는 어떤 연산의 약속을 d 타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제가 수학적으로 확률이 어떻게 표현된다 알겠죠? 네. 그런데 저 x, y, z는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억수로 불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 확률 표현해서 이제 이게 지금 제목을 하나 넣으면 이게 직교좌표계 자 제목 2번은 무슨 좌표계? 극좌표계. 그러면 극좌표계에서는 자 파동함수 파이가 있는데 변수가 뭐뭐뭐로 바뀌어요? R 세타. R 세타 파이로 바뀌죠? 그리고 이 상태가 아니라 제곱을 하면 뭐가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퍼블리티. 바로 덴시티. 프로바 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네. 왜 영어를 썼냐면 줄임말 좀 쓰려고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덴서 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PDF라고 쓸게요. PDF 파일. 근데 시 저거였어. 자, 물론 이런 축약어는 공식 축약어가 아닙니다. 저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필기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좀 줄여 쓸게요. 알겠죠? 선생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d타우가 극좌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r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파이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쩌라고요? 얘를 r제곱 그 다음 사인 시타 r d 시타 d 파이 연산을 자 저기 보시면은 저 상태에서 자 인티그럴 시타에는 시타1에서 시타2까지 그 다음 인티그럴 파이에 대해서는 파이1에서 파이2까지 그리고 인티그럴 r에 대해서는 어디서까지? r1에서 r2까지 알겠죠? 네. 저렇게 적분을 하면 바로 저 어떤 영역 내에서 전자를 확률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영역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극자 표기에서는 저리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